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듣기만 해왔던 톡톡 사연에 저희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해 봅니다.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 뒤로 어쩌다 보니 대학도 남자놈들이 유난히 득실거리는 전공을 택했으니 젠장 맞을 환경을 오래도 겪은 셈이었죠. 제가 그 중학교를 선택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철아, 너는 당연히 가련중학교 갈 거지? 설마 다른 학교 생각한 건 아니지? 저는 아람중학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굳이 왜 거기를 가?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가련중학교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있잖아. 내가 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미리 물어본 거야. 물어보길 잘했네. 아람중학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련중학교 가. 하지만 아람중학교가 교복이 더 폼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가련중학교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양아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너만 양아치 짓 안 하면 돼, 너만. 교복은 매일 입다 보면 뭐가 됐든 질리게 되어 있어. 엄마는 너 가련 중학교 가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을게.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말씀 단단히 드려놔야겠어.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놔야지.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모릅니다. 그 망할 놈의 남자 중학교를 가는 것은 집과 가까워서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거스르는 수 없는 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짜증을 부렸지만 감히 거역할 엄두는 못 내었어요. 어머니의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특히나 범접이 불가능한 태상 같으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아들이었으니 아버지의 무서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반항은 즉 죽음이었습니다. 얌전하게 저는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았던 못생긴 교복인데다가 시커먼 남자 놈들만 다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사실 그 중학교가 양아치 집합소라는 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소문이라면 대부분의 중학교가 다 하나씩 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1학년 때부터 양아치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놈들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소위 일진놀이라는 것을 시작했고 무슨 인상의 대선배들 대하듯이 2학년, 3학년 형들에게 깍듯하게 굴면서 파벌을 크게 늘려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던 녀석들이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난데없이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들을 하나같이 장착을 하며 다니는 꼬라지가 가당치도 않았죠. 저는 그런 무리와 어울려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맞다나 저만 양아치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놈들의 세계라는 것은 무식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야, 동철아, 너희 집이 좀 잘 산다면서? 야, 너랑 같은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그러던데? 우리 집이? 글쎄, 나 몰라. 난 모르는 얘기야. 너희 집 얘기를 네가 모르면 대체 누가 아냐? 그래서 너희 집 좀 사는 건 맞아 아니야? 조금은 뒤늦게 양아치 무리에 편입을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저와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양아치 무리에 끼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을 하며 기웃거리다가 그곳의 일원이 되었는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들의 사정에 관심을 안 두려고 노력하며 지내던 저조차도 알 정도였으니 웬만한 녀석들은 그 녀석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녀석은 성철이었는데요. 제 이름은 동철. 그러니까 이름이 나랑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름으로 엮이는 것은 더 이후의 일이었고 우선 첫 만남이었던 중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찌질이 지망생, 성철이는 양아치 지망생으로 각자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 채 인연을 맺었습니다. 뭐 악연도 어쨌든 인연이라고 치니까요. 어, 그렇다면 아니야. 우리 집 좀 사는 거 아니야. 뭐? 뭐라고? 아, 내가 들은 것하고는 다른데? 아, 니네 아버지가 사업인가 뭔가를 좀 하신다고 하던데? 사업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잘 산다는 이야기랑은 다르잖아. 아무튼 그래서 좀 사는 건 아니야, 우리 집. 제가 태연하게 대꾸했을 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같은 반 녀석이
저마다 푸흡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성철이 녀석을 한 방 먹인 셈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진 성철이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은데 머리는 얼른 안 굴러가서 답답해 미치겠는 듯 곧이어서 입맛을 빠르게 다시더군요. 그러다 결국 별 소득 없이 저희 자리 앞에서 물러나야 했죠. 설마 하니 제가 저희 집이 잘 사는 거 아니라고 대답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성철이가 왜 저한테 집안 사정을 물어봤겠나요? 답은 하나죠. 삥 뜯으려고. 저희 집이 근데 잘 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성철이의 표현에 따라 좀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괜히 무서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사업가 기질이 강하셨기 때문에 어린 제 눈에는 항상 무섭게 보였던 거예요. 약간은 특이하게도 친가보다 외가가 더 잘 살았어요. 친가는 형편이 원래 그저 그랬다고 해요. 반면에 외가는 배에 기름칠 정도는 꾸준히 하고 살아온 집안이라고 익히 들은 바 있었고요. 타고난 환경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은 아버지의 발목을 감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력을 다하신 끝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작은 사업체를 어엿하게 운영하고 계셨고 외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집안 형편이 예전에 딱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건만 중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아들만 우대하셨던 외할아버지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던 딸, 그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셨거든요. 나는 더럽다는 말과 치사하다는 말을 왜 같이 쓰는지 알겠어. 네 외할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인 거야.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깟 학교 안 다니고 말지 싶더라.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딸들을 철저하게 미래의 출가 외인 정도로 대하셨다고 해요. 여러 의미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온갖 잔소리를 듣고 욕을 먹으며 중학교를 다닐 바에는 죽도록 집안일이나 하고 나가서 돈이나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다네요. 당시에는 그게 속이 편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슴속에 응어리로 한으로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없어서 축복받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셨어요. 반항심에 별 개차반 같은 남자들도 많이 만나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도 신랑감은 절대 아니구나 하는 생각 정도는 갖고 계셨다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못하신 채로 2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셨는데 외할아버지의 강한 압박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결국은 부모님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구나 싶어서 화딱지가 났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결혼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랬었지. 아유, 근데 네 아버지 얼굴을 딱 본 순간에 어라? 마음에 드네? 그래서 에라, 그냥 마음 편하게 결혼을 해버리자 싶더라고. 부모님의 과거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질풍가도의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 지어보자면 결국 저는 성철이 녀석 때문에 골치가 아파졌답니다.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거친 끝에 제가 좀 사는 집 자식인 것을 확신하게 된 성철이는 제가 본인을 기만하고 약 올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끝낼 양아치 지망생이 아니었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한테 1,000원만 주면 안 되겠어? 어? 아, 너희 집 잘 살잖아. 잘못 산다는 건 거짓말이었잖아. 잘 산다고 쳐도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귀 막혔냐? 어? 친구 사이니까 줘야지.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동철아? 어? 우리 친구잖아. 응? 친구끼리 돕고 살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알아서 내놓으면 1,000원. 알아서 안 내놓으면 나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가진 거 다 내놔야 될걸? 친구로서 배려해준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럴 때는 꼭 혼자 저한테 오지 않고서 둘이나 셋 정도는 양아치 무리를 데리고 온 뒤 삥을 뜯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소리가 맞았죠. 더러운 것과 치사한 것은 한 세트였어요. 그러고 저는 성철이를 더럽고 치사한 놈으로 봤습니다. 부모님 돈이지 내 돈 아니야. 나 돈 없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너 이제 뒤졌어. 씨. 이전부터 이미 슬그머니 저를 압박하며 괴롭혀대고 있었던 성철이는 그날 결국 제 배를 발로 걷어찼어요. 제가 교실 구석바닥에 넘어지기가 무섭게 같이 온 양아치 녀석들이 저에게 발길질을 무섭게 날리기 시작했죠. 쪽수로 밀어붙이는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었어요. 한 놈은 혹시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망을 보는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성철이를 당황시키는 데 성공하고 말았죠. 뭐야? 아, 이 새끼 진짜 정체가 뭐지? 아, 왜 돈이 한 푼도 없어? 야, 너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1,000원도 없냐? 야, 용돈도 안 받아? 아이씨, 이런 괴상망측한 찌질이 새끼를 다 봤나? 당황한 성철이가 제 가방을 뒤져봤지만 저에게도 돈이 없던 것은 물론이고 딱히 탐이 날 만큼 값이 나가는 학용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저를 때린 양아치 녀석들이 어이없다는 시선을 성철이에게 날리기 시작했죠. 아, 너는 목표물 선정을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아, 덕분에 우리 헛고생만 했잖아. 뒤늦게 양아치 무리에 들어섰던 성철이는 아직 입지가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금세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만 웃었죠. 내가 이럴 줄 알고 지난주부터는 아예 돈을 안 갖고 다녔다. 이 자식아. 뛰는 양아치 위에 나는 찌질이 있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고? 왜 못 다녀? 집 가까우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삐까번쩍하던 비싼 학용품, 브랜드 가방 이런 것들도 진작에 제 남동생에게 넘긴 바였죠. 정확히는 남동생의 것과 교환했습니다. 항상 저의 것을 탐내는 녀석이었기에 저의 제안을 무척이나 기뻐했죠.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중학생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유치하고 왠지 보잘것없는 학용품들이었지요. 제가 작정하고 대비를 해놓은 탓에 성철이는 저를 쉽사리 엿먹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런 으름장을 놨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부모님이 보통 엄하신 게 아닌데다 미칠 듯한 구두쇠셔서 돈의 디귿자만 꺼내도 집에서 처음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돈 달라고 그랬다가 부모님한테 맞으나 돈 못 줬다고 너한테 맞으나 그게 그거라고 했더니 성철이가 완전히 얼이 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던 표정. 그게 정말 가관이었죠. 사실 저라고 해서 양아치 무리에게 찍히고 싶진 않았어요. 척을 지는 것은 사양이었고 눈에 띄는 짓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무식한 남자들의 세계에서 얄밉게 나대는 놈보다 눈엣 가시로 여겨지는 놈도 없었거든요. 그런 놈이 되는 것도 싫었기에 저는 적당히 숨을 죽였습니다.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성철이 말고 다른 양아치 무리의 놈들은 저를 괴롭히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나약하고 온순하고 만만하면 쉽게 그놈들의 표적으로 찍히고는 했는데 제가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건 자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저를 잘못 건드렸다가 제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라도 치면 본인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같은 반 녀석들이 동철이는 부모님이 능력이 좋아서 그 자식들 안 때리잖아 라고 쑥덕거리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했던 성철이만 아니면 그럭저럭 버틸 만한 학교 생활이었고 가끔 만화책 보는 것을 일탈이랍시고 여기는 모범생 녀석들하고만 저는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버지의 사업이 폭삭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폭삭 망했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큰 고모가 저희 집에 와서 눈물을 훔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꽤나 유복하게 살았던 저희 집은 어느새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물건이 아니야. 이것도 다 빚쟁이들이 가져갈 거야. 저희 집에 저희 물건인데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듯 이사를 가게 되었던 날 모든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지나던 때의 일이었죠. 어둡고 습하고
왠지 모르게 그 안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은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 저희 가족의 새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제 남동생이 진학할 것이고 저 또한 그곳으로 전학 절차를 밟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죠. 제가 부모님을 잘 둔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성년자인 자식은 부모님을 따라서 명과 운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기 싫었어요. 제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것들을 모두 잃고서 이불 하나만 건졌다는 것도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그때까지는 평생 알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태산이고 호랑이이고 승리자이고 언제까지고 기댈 수 있는 너른 등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라는 크나큰 몰락을 겪고 나신 아버지의 모습은 초라하고 슬픈 것이었어요. 답답함을 잔뜩 머금은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당신께서 추락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추락에 처자식을 매달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더욱 크게 엿보였습니다. 제가 장남은 장남이고 둘째는 둘째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기색을 읽었고 애써 의연하게 구시려고 하는 어머니의 노력이 보였는데 남동생은 떼를 쓰기만 했어요. 아,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냐고. 나 다시 원래 집으로 갈래요. 동훈아, 너 엄마가 또 그렇게 막무가내로 땡깡 부리면 혼낸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진짜 혼나고 싶어서 이래? 다시 그 집으로 어떻게 가? 못 가.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동훈아. 제발 철 좀 들자. 네가 아니래도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야말로 철 좀 들어요. 아버지는 자꾸 담배만 피잖아요. 밖에서 담배 피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나하고 형은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하면서 엄마는 아버지를 혼내야지 왜 나를 혼내요? 철부지 남동생 앞에서 어머니는 말문이 크게 막히신 듯 보였어요. 때로는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되려 잔인하게 굴 때가 있다죠. 선과 악의 경계를 아직 모를 때라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제 남동생이 그랬던 듯 싶어요.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을 뱉으니까 부모님께서는 그게 상처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어른이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도 실패하시고 힘들어하실 줄 아는 분이었어. 나는 왜 아버지는 영원히 꼿꼿하실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저희 가족이 수렁에 빠졌던 이때 저는 사춘기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되려 부모님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돈을 건넸던 외가 쪽도 피해가 막심했고 따라서 어머니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걸핏하며 외가 욕을 했었고 특히나 외할아버지를 신랄하게 비난하시고는 했던 분이셨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누구보다도 외할아버지께 죄송스러워하는 걸 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내 자식치고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말을 꽤 듣는 학생이 되었나 봅니다. 둘째라는 이유로 저보다 철이 느리게 들었던 남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효자가 될 때였죠. 애초에 그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전학 따위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불평과 불만은 목구멍 안으로 삼켜버렸어요. 전학은 3학년으로 올라가던 시기와 맞물려서 이루어졌고요. 조용히 사물함을 정리했고 꽤 친하게 지냈던 모범생 녀석들 몇 명에게만 전학 사실을 알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체 비밀이란 게 없는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알고는 성철이 녀석이 저에게 전학 얘기를 꺼내왔던 겁니다. 야, 너 사물함 비웠더라? 가방은 2개로 가지고 왔네? 야, 가방에 사물함 있던 거 싹 다 넣었나 봐. 너 전학 가는 얘기가 사실이었구나? 그래, 사실이다. 나 전학 가니까 너 앞으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이 찌질이 새끼가 끝까지 말뿐새를 안 고치네? 너 부모 믿고서 까부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될 거야. 그런 게 영원하리란 보장 있겠냐? 안 그래? 성철이는 그때 뭘 알고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듣던 입장에서는 조금 뜨끔할 수밖에 없었죠. 제 본심은 그때 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는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그런 것이나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학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런 소모적인 행위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신 양아치 무리에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성철이에게 선심을 가득 담아 조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너는 공부부터 해. 뭐라고? 이 찌질이가 지금 너 공부 잘한다고 나한테 유세 떠냐? 자랑질이야? 확 씨. 그 잘난 대갈통 박살 내 줄까 보다 그냥. 네가 전교 꼴찌 성적 바닥을 기는 놈이었으면 내가 이런 소리도 안 하지. 그건 아예 가망이 없으니까. 근데 너 의외로 기본적인 머리는 있는 모양이지. 중하위권은 하더라. 전교 등수 복도에 붙었던 날에 네 성적 봤어. 똥품 잡고 싶어서 양아치 짓 하는 녀석치고는 성적이 그만하면 괜찮던데. 작정하고 공부 좀 해.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죽고 싶냐? 네 대갈통 따위는 이 주먹 한 방이면 망가뜨릴 수 있어. 너 그거 알고서 지금 나한테 까부는 거냐? 아, 나 어차피 적당히 공고 갈 건데 공부가 뭔 상관이야. 성적 낮게 보는 공고에 가려고? 그럴 거면 멋대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만에 하나 성적 깐깐하게 보는 인문계 턱걸이라도 하고 싶으면 공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 찌질이가 완전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씨. 벌써 3학년인데 늦지 않긴 뭐가 늦지 않아. 야, 넌 집안이 잘 사니까 언제든지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쉽게 느껴지나 봐. 쉽다고 안 그랬는데?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네 말대로 벌써 3학년이잖아. 자포자기하는 녀석들 이미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거기서 절반 이상이 더 자포자기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녀석이 진짜 백의 승자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너 하게 달렸어. 아이, 재수없는 찌질이가 말하는 꼬라지 한번 진짜 두들겨 패고 싶어지네. 그렇게 잘난 척 해놓고 과연 네가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를 왜 두고 봐? 설마 나를 또 만나려고? 그건 사양인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야, 너 양아치 짓이 진짜 안 어울려. 안 맞는 옷이라고 짜샤. 성철이 녀석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저를 진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분명 그 손은 제 목을 조르기 위해 뻗어졌을 테죠. 간발의 차로 저는 그걸 피했고 마침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다가오셔서 저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학교를 빠져나왔죠. 다시는 발 붙일 일이 없는 학교의 건물을 보면서 저는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 녀석을 다시 만날 일이 아무래도 없을 테니 별일이야 있겠나 싶기도 했죠. 전학을 간 학교 역시도 남자 중학교였습니다. 시커먼 녀석들만 가득했죠. 그리고 이미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겉돌기만 하면서 지내면 됐습니다. 용돈 한 푼 없이 학교를 다니는 저를 보면서 몇몇은 제 궁핍한 수준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저는 은근슬쩍 왕따를 당하게 됐죠. 중학교의 마지막 생활은 고요하고도 외로웠습니다. 저는 나름 명문으로 꼽혔던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 정도는 저에게 가뿐했죠. 더 괜찮은 고등학교도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는 집에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집에서 등교하기에 수월하다는 이유가 컸었죠. 어느새 그 코딱지만한 어두운 공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그런 지 꽤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서 씁쓸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려는 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배정받은 교실로 들어선 인물, 바로 성철이 녀석이었어요. 어? 설마 찌질이 새끼 너 여기 입학했냐? 너야말로 여기 입학했어? 잠깐만. 너 설마 공부했던 거야? 내 조언대로? 이런 미친놈이 그 입 안 닥쳐?
누가 네 좋은 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야? 대체 누가? 하지만 네가 그때부터 당장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를 올 수 있었을 리가 없는데. 닥치라고 했다. 야, 이 찌질이. 너 진짜 내 손에 대갈통이 날아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저를 보며 성철이는 이를 갈았고 1년 전보다 체격이 더욱 좋아진 그 녀석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망했다 생각이 가득했죠. 역시 그때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았어요. 그 중학교를 나온 옆반의 녀석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민망함을 무릅쓰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알려주기를 성철이 녀석이 양아치 무리에서 결국 튕겨져 나왔는데 딱히 친구가 없으니까 조용한 모범생들한테 가서 억지로 친구를 먹고 다니더니 소란 안 피우고 계속 공부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고등학교를 턱걸이로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반가운데. 아, 그리고 별로 예감이 좋지 않아. 여러분, 어쩌면 나쁜 예감은 늘 맞는 법일까요? 세상사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학을 간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녀석들도 당연히 몇 있었는데 성철이가 제 이야기를 들어버렸던 겁니다.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다 쓰러져가는 구옥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학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라, 그런 거였어? 속이 다 시원하네. 처음부터 나 그 새끼가 마음에 안 들었어. 눈깔에서부터 잘난 척하는 기운이 넘쳐 흘렸거든. 촌티 팍팍 풍기고 놀 줄도 모르고 그저 찌질하기만 한 녀석이 공부 좀 하고 집안이 잘 산다는 이유로 고고하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거 그거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데 하늘이 내 편인가 보네.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생겼지? 성철이가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목격한 녀석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옆반 녀석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걸 슬쩍 알려주었죠. 못된 성철이 녀석은 제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제 상황이 즐겁고 고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이제 꺼리낄 것 없는 듯 성철이는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혀야 했어요. 솔직히 고등학생식이나 돼서 친구를 괴롭히는 것 너무 유치하고 저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성철이가 저의 체육복에 저질스러운 욕을 매직으로 적어 놓든 제 교과서에 우유를 붓든 제 사물함에 압정을 쏟아 놓든 아니면 대놓고 저를 발로 차며 낄낄거리든 그저 묵묵하게 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성철이 녀석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날려서 도움을 주면 주었지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성철이 녀석도 이러다가 말겠거니 싶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걸 내심 부끄러워할 거라고 여겼어요. 너 이제 부모 빼고 없다면서? 가난맹이 다 됐다면서? 꼴 좋다 이 찌질이 새끼. 하지만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남보다 자기가 우위에 서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런 감각에 중독되는 부류가 있다는 걸 저는 성철이 녀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철이 녀석처럼 덩치가 꽤 좋고 목소리가 크고 힘이 좋은 녀석이 앞장서서 저를 괴롭히다니까 다른 녀석들도 저를 만만하게 여겼어요.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를 두고 왕따 당해도 할 말 없는 놈,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놈이라고 다들 여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따돌려지는 그 분위기를 아예 모르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교실에 들어오셔서 모두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색이 우리가 이만하면 명문이라고 소리를 듣는데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적당히들 해라. 친구들 괴롭힐 시간 있으면 문제집이나 한 권 더 풀어. 출석부로 교탁을 탕탕 두드리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저를 힐끗거렸어요. 저는 민망해졌고 그때 하필 성철이 녀석과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향해서 입모양으로 찌질이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초연하게 구는 것이 저였는데 그때는 정말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무마를 하시려고 드는 담임 선생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상담을 청하지 않았죠. 당연히 부모님께는 학교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울적한 학교 생활, 그리고 집에 와서는 사춘기 남동생이 엇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달래줘야 했고 공부 또한 봐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이럴 수가. 내 동생이, 하나뿐인 내 동생이 돌머리라니. 수학 공식 하나를 두고 일주일째 뱅뱅 돌고 있는 게 말이나 돼? 아, 난 이걸 독학으로 공부했었는데.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제 가세라는 것이 기울다 못해서 박살이 난 상태였고 가장 현실적인 타겟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공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성공법이냐고요? 뭐겠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그거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기. 필승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나 쉽게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묵묵하게 부모님은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큰 실패는 큰 성공으로 덮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시 모험을 해봐야 된다고.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적극적으로 말리셨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으면 그래도 되지. 모험? 너무 좋지. 멋지지. 그거 당신이 최고로 잘하는 거잖아. 근데 당신, 이제 우리 자식들 생각해야 할 때야. 이번에 또 실패하면 그땐 진짜 우리 자식 새끼들 볼랏 없어져. 그거 알아야 돼. 그 설득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고 동의를 하셨죠. 이를 악물고 두 분 다 일을 다니고 계셨어요. 저는 매일같이 피곤에 절은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저와 남동생이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나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제가 가진 공부머리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하자 절망이 저를 덮쳤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책임감, 부담감으로 저는 질식할 것만 같았어요. 제가 삐끗하면 저희 가족은 끝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말씀은 안 하고 계셔도 제가 명문대를 무리 없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부모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눈치로 알고 있었어요. 성철이 녀석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망쳤다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는 네 집 개가 짖나 하는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괴롭힘 앞에서 지루해 하기까지 하자 성철이 녀석이 당황하더군요. 너는 개같이 짖어라. 나는 공부하련다. 머릿속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매사에 태어나고자 애를 썼죠. 저의 그런 반응에 성철이 녀석은 모욕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매번 표정이 볼만했죠. 아이, 찌질한 놈은 잘난 척을 도무지 관둘 줄을 모르네. 가난뱅이 주제, 뭐가 그렇게 당당한 척이야?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는 것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니까 다른 녀석들도 슬그머니 저를 업신여기던 태도들을 거두더라고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역시 약육강식이 최고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녀석들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당당한 이유? 그건 사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을 마무리하는 실험에서 저는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반 녀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성적표를 받아든 다음 이렇게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아이씨, 젠장.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3등이라니. 그러자 모두가 놀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저를 얕보지 않게 됐음을 직감했어요. 최종 성적표를 받아든 성철이 녀석은 깊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성적이 개판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드디어 제대로 감을 잡은 뒤였습니다. 더없이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갑하게도 2학년 때 역시 성철이 녀석과 같은 반이 된 겁니다. 그뿐인가요? 같은 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엮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건만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야, 우리 반에 동서남북이 다 있네. 동철이, 성철이, 남철이, 방철이, 철. 야, 너희들 오늘부터 우리 반 동서남북이다. 어? 알았냐? 어디 보자. 동서남북 중에서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하나? 역시 동적이 1번이라 그런지 동철이가 제일 잘하는구나. 동서남북의 동, 네가 임시반장 맡아라. 그리고 서, 네가 부반장. 남, 너는 서기. 북, 너는 우리 반의 미화 담당이다. 알았냐? 입이 쩍 벌어졌어요.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제가 성철이 녀석과 한데 묶인 겁니다. 임시이긴 하지만 반장과 부반장이었기 때문에 성철이 녀석과 같이 움직여야 할 때가 종종 있었죠. 중학교 때에 이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지난 1학년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던 녀석과 동행을 해야 한다니 너무 싫었어요. 성철이도 내가 더 싫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다 저를 대놓고 괴롭히지는 못했어요.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지랖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괴롭혔다가 잘못 걸리면 본인만 손해라는 것을 성철이는 충분히 인지한 듯 싶었어요. 불행하게도 임시라는 이름은 정규라는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녀석들이 아무도 동서남북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죠.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가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서 반장을 하게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동서남북에 동의되어 반에서 제법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됐어요. 이래서 무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동서남북의 일원이니까 다른 녀석들도 저를 소속에 있는 놈이라고 자연스레 여기더군요. 저는 어느새 완전히 왕따의 그림자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2학년 때는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성철이 녀석이 저에게 가난뱅이 찌질이라고 이죽거리는 것만 빼면 딱히 어려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녀석들과 무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심 성철이를 배응망덕한 놈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네요.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대학 입시에만 매달렸어요. 남동생은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태였죠. 자기는 저처럼 남고가 아니고 공학이라면서 즐거워하며 저를 놀렸습니다. 그걸 놀린답시고 놀린다는 것 자체가 착잡했죠.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닐 그 성적조차도 못 되어서 다른 고등학교를 간 것이었으니까요. 어느새 저의 어깨는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눈밑이 퀭하게 변한 채 지독한 수험 생활을 저는 보내고 있었고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알고 보니까 저는 꽤 관심 대상으로 등극한 채였어요. 집이 잘 살다가 한순간에 몰락한 제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입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했던 겁니다. 저를 두고 망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내기를 건 녀석들도 있었더라고요. 참나, 누가 대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 싶었는데 성철이 녀석이 주도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은 제가 망할 것이라는 데 돈을 걸었고요.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어처구니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이 돈을 잃도록 만들었냐고요? 당연하죠. 그의 유일하게 저만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정작 서울대를 진작에 입에 올리면서 자신 있어 했던 다른 녀석들은 미끄러졌고요. 말도 안 돼. 네가 뭘 했다고 서울대야? 공부했으니까 서울대지. 너는 어디 붙었더라? 아,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는 맞더라? 선방했네. 지금 너 누구 놀리냐? 야, 너 두고 봐라. 길고 짧은 건 원래 돼봐야 하는 법이거든? 우리 부모님 작년부터 사업 시작하셨는데 잘 되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 나는 부모님 날개도 달고 거침없는 내 성격으로 앞으로 직진만 해서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다. 잘난 척하고 재수없게 구는 너보다 훨씬.
하여간에 성철이 녀석은 저에게 유감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며 졸업을 했죠. 제 졸업식에서는 의연하게만 했던 부모님께서 제 입학식에서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우신 것은 놀랍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게 너무 놀라워서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의 모든 심정이 담겨 있는 최고의 인사였어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에 그 뜨거운 감각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고요. 비록 실패의 맛을 보기는 하였으나 멋지게 질주하며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신 바 있었던 아버지를 저는 세상 최고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고 비로소 저희 가족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동생은 보통 수준의 대학에 진학했고요. 천방지축인 녀석이었지만 분명히 저에게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남동생을 편하게 대하시는 부모님의 태도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었죠. 꽤 듬직한 녀석이기도 했기에 남동생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제가 유학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의 끝도 30대의 시작도 전부 다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재직하며 경력을 쌓았고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가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형식이었죠.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형제는 남동생의 기발하고 도전적인 정신과 저의 두뇌 그리고 경험을 바탕 삼아 의기투합해서 저희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영국에서 쌓은 인맥들이 큰 도움을 주었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헷갈리거나 형제 사이에 이견이 생길 때는 어김없이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이라 함은 당연히 아버지였죠. 사업을 직접 차리고 넓혀 나가면서 새삼스레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희 형제가 절대 가지지 못한 연륜이라는 것까지 가지고 계셔서 사업은 안정적으로 몸집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셨던 동네에 고급 빌라를 사드렸을 때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웃집에 탤런트가 산다면서 어머니가 호들갑을 떠셨을 때 온 식구가 즐겁게 웃음을 지었었죠. 바쁘게 사느라 동창회 소식 같은 건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햇수로 8년이나 해외에 나가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모교 근황을 찾아보다가 저와 함께 졸업한 녀석들이 동창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졸업한 이후로 세 번째로 갖는 동창회라는 것 같았어요. 치열하게 살았던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서 저는 당장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소식지에 적힌 총무 번호로 문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총무 녀석이 동서남북의 남이었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당일에 꼭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동창회에 나갔죠. 장소는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는 돼지갈비집이었는데요. 제가 일이 바빠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새 녀석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얼굴이 보이길래 손을 흔들었더니 그쪽에서도 즉각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새 녀석은 동서남북의 서남북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성철이 녀석도 셋 중 하나였던 것이었죠. 돼지갈비집이 장소이길래 편한 차림으로 온 저와 달리 꽤나 힘을 주고 온 차림새였습니다. 찌질이 녀석 오랜만이다. 야,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20년만 아니냐? 너 찌질이 새끼 이제 보니까 축복받은 유전자였구나. 별로 안 사갔다. 너도 있었냐? 그래, 반갑다. 아이, 망할 놈의 찌질이는 여전히 재수가 없네. 또 잘난 척하려고 표정 관리부터 하는 거 봐라. 야, 근데 너 여전히 찌질하게 사는구나. 아무도 네 소식을 모르길래 그간 궁금했는데.
찌질하게 사니까 그냥 안전하고 혼자 숨어서 살았구나. 타고 온 거 뭐냐? 설마 아반떼냐? 심지어 구형이네. 아유, 엠말. 이 형님처럼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지. 성철이 녀석이 배가 찢어지게 웃었고 옆에서 다른 두 녀석이 작작해라고 달래면서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 저보고도 얼른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다들 저를 반길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바쁠 텐데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좀 합시다. 내가 주소 찍어 보내줄 테니까 당장 이곳으로 내 차 좀 끌고 와줄 수 있어요? 어느 차냐고요? 5대 다요. 전화를 마친 뒤 식당 내부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어째 성철이 녀석이 제 이야기를 떠든 다음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그래도 다들 저에게 반가운 눈치로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네요. 다들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성철이 녀석은 자기 부모님의 일이 제법 잘 풀려서 그간 고생 한번 안 했으며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다가 빨리 승진까지 했다며 저에게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아서 저를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왜 웃냐? 네가 가지지 못한 성공적인 삶. 야, 내가 가져서 신기해서 웃냐? 공부 말고는 재능이 없던 이 찌질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면서 화려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직장인이라니. 그게 의외라서 웃었어. 나하고는 반대네. 난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업가로 지내고 있어. 사업가? 참나. 구멍가게 하나 열어도 사업가라고 칭하는 법이지. 응? 이름만 그럴싸할 뿐이야.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딱 아반떼 정도의 사업 크기겠지? 아, 너는 사업 크기를 차로 가늠하나 보다. 그럼 지금 확인할래? 내가 소소한 취미가 있는데 특이한 차를 수집하는 것이거든. 오랜만에 너희들 만났는데 그 정도는 구경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내 비서통에서 차 가져왔어. 다들 궁금하면 보러 나가자. 특이한 차를 수집해? 비서가 있어? 지랄하네. 잘난 척하는 게 아주 인이 박혔구나. 그래, 그 잘난 아반떼 말고 뭐 있나 어디 한번 구경이라 해보자. 성철이 녀석이 크게 웃으며 앞장섰고 다들 호기심 어린 눈을 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마주친 건 차 한 대에 집 한 채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카가 나란히 5대나 주차되어 있는 진풍경이었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차 가지고 왔습니다. 제 수족이라 할 수 있는 김 비서가 차를 운전해서 온 전문 운전기사들을 대동한 채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렸어요. 저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어떤 자리인지 다 눈치채고 일부러 과장되게 예의를 차리더군요. 그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철이 녀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는 털썩 주저앉았죠. 음, 말도 안 돼. 이게 다 네 차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네 대가리로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 옛날부터 생각한 거지만 넌 참 뭐든 좁게 생각하는 녀석이야. 제가 혀를 끌끌 차자 모든 녀석들이 저를 놀람과 존경에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앞다투어 저의 지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안달들을 냈죠. 성철이 녀석은 입을 꽉 깨문 채로 제 소유의 슈퍼카드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시끌벅적 이야기꽃을 피운 사이 슬쩍 먼저 가버렸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말입니다. 다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저와 성철이 녀석을 평가했죠. 술 맛이 쓰고도 달았습니다. 며칠 뒤 총무 남 녀석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날 그러고 나서 늦은 새벽에 성철이 녀석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바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 찌질이한테 끝까지 안 되는 거냐고. 정말로 찌질한 건 바로 나였다는 것만 같아서 진짜 미쳐버리겠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에휴, 알만하다 싶었네요. 그 후로도 며칠이 더 지나서 성철이 녀석으로부터 연락을 제가 따로 받기도 했었어요. 그간 미안했다나 뭐라나, 지금이라도 좋은 친구로 지내보고 싶다나 뭐라나, 그런 소리를 하길래 그저 피식 웃어주었습니다. 글쎄,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성철아? 그러자 성철이 녀석은 조용해졌어요. 제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고 올려다보았던 하늘. 정말 푸르르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색깔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는 그런 멋진 풍경이었죠. 사실 이것도 꽤 된 일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정도가 지나쳐 건강까지 망가져서 고생했었는데 이제 조금 겨우 괜찮아져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참아도 정신이 힘든 것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우리 가족과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세대는 지금의 경우와 달라 대부분 다들 많이 낳으셨죠. 아마 제 또래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사실 그때는 다들 가난하고 가난이 오히려 평범했던 시절이라 학교를 온전히 나오는 게 대단한 때였죠. 대학은 진짜 여유 있는 집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우리 집도 공부를 매우 잘했던 둘째 형만 대학에 가고 첫째 누나는 심지어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바로 타지로 가서 김치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형제가 많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입이 많으니까 넉넉하게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밥도 다들 조금씩 먹었고 간식은 우리 집 같은 경우엔 큰형과 막내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저처럼 중간에 있는 형제들은 구경도 못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무튼 우리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형제가 너무 많아 다 키울 형편이 아니어서 저와 바로 위 형 둘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옆 동네에 사셨는데 저와 형이 할머니 농사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하며 같이 지냈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았던 날보다 할머니와 살았던 날이 훨씬 길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예뻐했던 손주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시절엔 무조건 장남 위주였는데 아무래도 같이 살았던 손주가 할머니는 더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산을 조금 더 물려주고 가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도 할머니와 살며 나왔고 고등학교는 갑자기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며 저를 데려가셔서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농사로 버는 돈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부산으로 집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중간 업체라고 해야 하나?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오면 그 고기를 시장 상인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참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제 위로는 장남인 큰형과 공부를 잘했던 둘째 형을 제외한 나머지 누나들과 형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동안 할머니 밑에서 커서 미안하다며 고등학교에 보내주셨죠. 저는 상고에 진학했는데 처음 전학 와서 사실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딱 입학했더니 이미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가 많았고 저는 타지에서 왔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데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몸집이 작아서 형들은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진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형들의 우려와 달리 고등학교 때 철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철민이는 덩치가 정말 커서 소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려서 내성적인 저와 잘 맞아서 우리는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며 서로 의지하곤 했습니다. 철민이는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래서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저도 집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철민이는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철민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다에 가서 아저씨들 심부름을 하며 적은 돈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제가 작게 돈을 벌어 나름 동생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어머니에게 아주 작지만 용돈도 드렸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에는 뜻이 없었고 바로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작게나마 돈을 벌었던 고등학생 시절이 저에게 공부보다 돈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의 일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로 위 형도 남자라 저에겐 형이었는데 셋째 형에게도 아버지가 같이 돈을 벌자고 제안하셨지만 형은 생선 비린내가 싫다며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나서서 아버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 철민이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는데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금방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배우고 철민이와 저는 동업을 시작해 아버지와 다른 사업체를 만들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거래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배웠고 또 아버지는 저에게 거래처 중 몇 개는 처음에 떼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철민이와 저는 둘이 쌍으로 붙어 다니며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며 거래처도 늘리고 긴 거리까지 배달했습니다. 잠을 자면 그만큼 거래처도 늘리지 못해서 서로 바꿔가며 운전도 하고 쪽잠을 자며 일했어요. 그러다 우리 거래처 중 한 식당에서 어느 날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그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여성이 제 아내입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기는 전혀 없이 웃지도 않고 오히려 은근히 짜증이 배어있는 얼굴로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철민이는 옆에서 그렇게 미선 씨가 좋냐고 저보고 입을 좀 다물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밀어주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첫눈에 반한 것처럼 아내도 저를 첫눈에 반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아내는 저를 처음에 거절했어요. 아내는 성격이 세고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뒤로 미선 씨와 사귀려고 진심으로 열심히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때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게에 도착하면 저는 일부러 제가 생선을 나르고 장모님에게 엄청 친근하게 다가가서 먼저 환심을 샀죠. 그러면서 최대한 깔끔하고 정갈한 외모를 유지하고 미선 씨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몸에서 생선 냄새가 많이 배면 미선 씨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게에 가기 전부터 계속 철민이에게 생선 드는 일을 시키고 저는 최대한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선 씨는 저에게 자기는 담배 피우는 남자가 싫다고 해서 저는 피우던 담배도 하루 만에 끊고 미선 씨 마음에 들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거절 끝에 미선 씨는 저와 사귀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선 씨와 사귀게 되었을 때 미선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본인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고 본인과 결혼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미선 씨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히 둘째 형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는 사람은 있어서 저는 결국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철민이와 하던 사업은 철민이가 혼자 하게 됐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 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다고 하길래 바로 지원해서 합격했고 저는 어떤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제가 부산에서 했던 사업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라도 거래처를 늘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던 것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며 일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 아내가 불만이 많았죠. 아내는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외롭게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련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리시거나 혹은 자연사로 돌아가셨으면 제가 그렇게 세상이 원망스럽고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생선 배송을 하고 있었대요. 새벽에 가게가 영업하기 전에 생선을 배송하려고 열심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음주운전한 차량이 아버지 트럭을 받았고, 그때까진 심지어 아버지는 차만 고장나고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차를 확인하려고 내렸더니 음주운전한 차가 아버지를 들이박아서 그 자리에 사망하시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내와 회사에 소식을 전하고 바로 둘째 형과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죠.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음주운전한 사람은 멀쩡했고 심지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많고 확실한 가해자의 잘못이었지만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팔남매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도 어떻게 고통스럽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어머니와 막내들의 거처가 문제였죠. 우리 남매들은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제 위로 형이 3명이고 가장 막내가 아들이고 저는 누나 2명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한 형, 누나들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당장 어머니와 막내 2명의 거처를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막내들은 학생이었는데 결국 우리는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보내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 3명이 사는 생활비를 주어야 했고 또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주어야 하는 돈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누나들은 본인들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른 반응에 저는 놀랐지만 누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여자들은 희생하는 게 일상이었고 특히 큰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구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혼자 타지에 가서 공장에 취직했었기 때문에 그런 누나에게 돈을 받는 게 저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큰형이 남자들만 모아서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막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돈을 내주자고 해서 저는 영업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대충 빵이랑 우유로 끼니를 대신하고 일했는데 그래도 돈을 모아도 모아도 부족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에 더 고생했었어요. 저는 팔남매지만 아내는 혼자 외동이어서 이런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뼈 빠지게 일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늘이 인생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은 건지 저와 아내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됐죠. 아내와 저는 너무 기뻐서 둘이 부여잡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아내의 본가가 부산이니까 둘이 시간 내서 내려가서 친정에도 가고 우리 어머니도 보고 열심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것은 말도 안 되게 좋았지만 한편으론 안 그래도 생활비가 넉넉한 것이 아닌데 아이까지 낳게 된다면
돈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더 일을 했는데 사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아내도 외롭고 힘들었을 거고 저도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진짜 인생이 뭐 이리 쉽지 않은 건지 하나의 불행이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아내가 유산하게 됐는데 사실 이건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은 제가 영업을 하나 따내고 집에 오랜만에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저녁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 팀장님이 대박 큰 건이 들어왔다고 저에게 가서 한 건 따내라고 하셨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는데 제가 봐도 그 건은 매우 큰 거래였고 만약 제가 거래를 성사시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딱 그 거래만 하고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거래처와 만났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은 알고 보니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붙잡혀서 계속 술을 마셨고 그래도 속으로는 이 돈을 얻게 된다면 아내와 저와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집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 술자리가 새벽까지 지속됐어요. 집에 연락해야 하는데 저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연락도 못하고 저는 결국 돈을 포기하고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심각하게 표정을 구기며 거래는 없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시간도 아까웠지만 아내가 걱정하는 것을 아니까 술에 취한 채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이래? 도와주세요, 아주머니! 아내는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식은땀만 흘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엉엉 울며 주인집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대로 응급실에 가서 상태를 지켜봤더니 아내가 유산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나중에 아내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너무 집에 오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밖으로 나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어서고 싶었는데 넘어지며 아이가 놀랐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고 늦은 새벽이라 길을 지나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렇게 몇 시간을 누워서 기절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저 때문에 아이를 잃은 것 같아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된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괜찮다고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형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누나들도 집에 찾아와서 아내를 챙겨주었습니다. 철민이와도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니 철민이는 특유의 말투로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었죠. 힘든 시기였는데 주변 사람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로가 도움이 되었던 건지 저와 아내는 다음 연도에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던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트라우마라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태교할 수 있게 했죠. 아내는 본인이 저에게 서울로 올라오자고 했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아내를 위해 제안했지만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부산이 싫은 게 아니고 자기도 부산의 친정 옆에 딱 붙어서 살고 싶지만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서울이 더 넓고 경험할 것이 많다고 하며 서울에서 사는 것을 고집했어요.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고 진짜 다행히도 이번에는 유산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팔남매가 진짜 신기한 게도 제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는데 형들은 다 딸을 낳았어요. 누나들은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성씨가 우리 집안 성씨가 아니라 어머니가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장손을 낳게 되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처럼 기뻐하셨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심하게 그리워졌어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부산에서 장모님이 올라오셨고, 저는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마음이 조금 놓여서 일하는 시간을 훨씬 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큰 거래처와 거래가 불발되어 회사에서 저에게 자잘한 건수만 주더라고요. 아내가 유산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 능력이 거기까지인 것 같다는 팀장님의 말에 혼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신문 배달을 하는 것이 은근히 또 돈이 되더라고요.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혼자 신문을 배달하며 약간이라도 돈을 더 벌게 됐습니다. 아내가 출산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았는데 형들의 말로는 육아를 하게 되면 돈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저축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형들의 말처럼 육아가 시작되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부산 어머니에게 보내주는 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죠. 아내의 친정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제가 더 몸을 혹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장모님이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나서도 신문 배달을 계속했고 여기에 추가로 우유 배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본업이 영업이라 종일 뛰어다니고 거래가 없으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 그럼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업도 놓을 수가 없었죠. 코피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밤에 잠들었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아이와 아내 덕분이었죠. 힘들고 이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를 보면 힘든 게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었죠. 이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꾹 참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일하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아기 천사 한 명이 더 찾아오게 됐어요. 둘째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생겼는데 저와 아내는 아기가 생긴 것이 좋으면서도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사라지는 거고 진짜 천만다행으로 당시 우리 부부는 빚이 없기 때문에 낳자고 결정했어요. 제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어떻게든 1원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빚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정말 아이한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아껴서 생활했는데 저와 아내는 둘이 고기가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아이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샀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3번 생각하고 그래도 먹고 싶으면 사면서 절약하고 집에서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해서 빚 없이 힘들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둘째가 태어나도 이렇게 아끼고 살자고 다짐하며 둘째를 출산하게 됐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둘째 아이는 태어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둘째는 태어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혹시 안 좋아지면 수술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어요. 출산할 때도 아내는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낳다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로 바꿨어요. 그렇게 태어난 둘째는 우리 집으로 오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살게 된 둘째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내가 그때 다 본인 잘못이라고 힘들어해서 아내를 위로하느라 힘든 티를 내지도 못했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걷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입원한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아내는 둘째가 걱정된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겐 첫째 아들도 있어서 저는 몸이 10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비 문제도 정말 컸고 제 생각보다 소아병동에 입원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또 아이라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병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배달하는 시간을 빼서 첫째 아이를 돌봤고 회사에 출근하며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퇴근하면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생활을 했어요. 사실 첫째 아이를 그렇게 빨리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은 아니었는데 둘째가 아프고 아내도 병원에서 곁을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저는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보내지 못할 것 같다고 형에게 울면서 말했고 형은 이해한다고 어차피 막내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 형제 중에 저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했는데 그게 또 가슴에 대못 박는 것처럼 아려왔죠. 하지만 저는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꾹 참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아들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돌 전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물론 선천적인 병이라 살면서 언제 증상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저희한테 의사가 말했지만 저와 아내는 퇴원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니 저는 다시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고 집에 대출이 있으니까 아내도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도 어리고 둘째는 신생하지만 제대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일을 하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1분이라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대출도 있고 당장 생활해야 하는 돈이 있으니 아내도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출근 전에는 우유와 신문 배달하고 퇴근하고는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식당은 저녁 시간이 제일 바빠서 제가 일하는 시간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큼 힘들어도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고깃집이라 가끔 사장님이 가서 애들 먹이라고 고기도 챙겨주셔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견뎠습니다. 저는 배고픈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잠을 잤는데 그렇게 일하니까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힘들어서 우리 집에 반찬을 가지고 온 첫째 누나가 안타까워 제 모습을 보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누나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저는 저 때문에 누나들과 형이 슬퍼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일부러 괜찮은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형들과 누나들이 아기용품을 정말 많이 물려줘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또 어떻게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일했고 고깃집 사장님도 제 사정이 너무 안타깝다고 일부러 아내와 아이들을 부르기도 하셨는데 아직 신생아였던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첫째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와 첫째는 오랜만에 먹는다고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빨리 제가 성공해서 고기를 끼니마다 먹게 해줘야지 하고 생각했죠. 사장님에겐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영업 마감도 도와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 셋째 아이가 찾아오게 됐어요. 아내와 저는 셋째가 생긴 것을 보고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빚도 있어서 제가 일을 3개나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생각하고 셋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셋째는 공주님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라 셋째는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아내와 제가 얘기했었는데 셋째가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부산에서 제가 딸을 낳았다니까 기뻐하셨습니다. 확실히 여자아이라 남자아이와는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근 전에 배달하고 퇴근하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셋이 자는 것을 보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결국 대출까지 다 갚게 되었어요. 대출을 완전히 갚은 날은 아내와 저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부산에서 아내와 둘이 올라와서 급하게 잡은 단칸방이었는데요. 아이를 3명 낳으니 집이 확실히 좁더라고요. 대출도 다 갚았으니 주변에선 일을 줄이라고 했지만 저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일을 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부부는 돈을 모아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돈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어쩔 뻔했냐 말하며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셋째는 딸이라 형들이 가진 옷들을 첫째, 둘째와 비교해서 훨씬 많이 물려주었고, 셋째도 사촌 언니들이 많으니까 행복해하며 자랐어요. 아이를 낳고 형, 누나들과 교류가 더 많아져서 저는 가족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5번은 부산에 내려가서 아내 친정집도 가고 우리 어머니도 봤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철민이를 항상 봐왔는데 철민이는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저와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고 철민이는 어느덧 꽤 크게 사업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와 제가 없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고 하며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것을 사주곤 했어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고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는데 철민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철민이는 저처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모이면 항상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으로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것과 제가 지금 아내에게 반해서 죽어라 쫓아다녔던 것까지 매번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도저히 질리지 않더라고요. 또 철민이는 아들만 1명 있었는데 우리 셋째가 딸이라고 저보다 부럽다는 말을 항상 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부산에 내려가서 어머니도 보고 철민이도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죠. 비록 큰 집으로 이사하긴 했어도 사실 생활은 비슷하게 힘들었습니다. 대출이 없어도 아이가 3명이니까 아무래도 드는 돈이 많았어요. 식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크면서 드는 옷과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전략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었는데 힘들었어요. 저와 아내는 우리 부부는 굶어도 아이들 굶는 것은 절대 못 보는 성격이라 더 그랬죠. 저는 그래도 나름 그 생활을 몇 년 했다고 나름 익숙해졌지만 힘든 게 괜찮아지진 않았어요. 익숙한 것과 힘든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배가 고픈 것도 일상이었고 저는 수면 시간도 부족해서 항상 만성 피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오히려 건강을 챙기라고 할 정도로 제 몸은 혹사하며 일했죠.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하늘도 저를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가 심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내가 울면서 둘째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급하게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둘째 아들의 심장이 안 좋아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정기적인 검진만 받았지 건강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유치원에서 쓰러질 줄은 진심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의사 말로는 한두 달 뒤에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쓰러졌고 저도 너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듣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첫째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셋째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여서 안 그래도 드는 돈이 많았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대출을 받아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도 굶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대출도 더 해주지 않았어요. 회사에 미리 월급을 받은 적도 있고 고깃집 사장님에게 돈을 빌렸지만 도저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을 안타깝게 보던 둘째 형이 첫째 아들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임시로 키우기 시작했고 셋째 딸은 첫째 누나가 맡아줬어요. 그렇게 생이별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울고 둘째 아들이 안타까워서 울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하다 울고 저는 저에게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때 알게 됐죠. 그런데도 현실은 냉혹하게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은 최대한 저를 도와주었지만 그들도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 현실적인 둘째 병원비를 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철민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소주를 5병 마시고 홀린 듯이 철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엉엉 울며 사정을 말했었나 봐요. 사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철민이는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며 둘째 아들 병원비를 본인이 보태주었어요. 저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철민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말라며 둘째 아들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철민이에게 고맙다고 미안해서 꼭 갚겠다고 하니까 철민이는 죽기 전에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들과 누나들의 도움과 결정적인 철민이의 도움으로 둘째 아들은 기적처럼 수술이 잘 되었고 퇴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거짓말처럼 몸이 아주 건강해졌고 둘째 아들은 심지어 사춘기를 지나며 첫째 아들보다 키가 커졌어요. 둘째가 퇴원하고 첫째와 셋째도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퇴원 후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제 성실성도 인정받아서 연봉이 많이 오르게 됐고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대출과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철민이에게 마지막 남은 돈을 갚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철민이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저를 끌어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면서 철민이에게 도움을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았고 어느덧 아이들이 커서 첫째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둘째는 대학생이었고 셋째 딸은 발레를 하기 시작했는데 발레가 또 돈이 들더라고요. 예체능을 하려면 애초에 돈이 많은 집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형편상 셋째가 발레를 하는 건 감당이 안 되었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자식이 좋아라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다행히 첫째는 결혼해서 나간 뒤라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며 셋째 학원비를 충당했는데 그때쯤엔 신문 배달이 없어졌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본인이 배달할 테니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셨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회사 일만으로 셋째 발레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다행히 저도 연차도 쌓이고 연봉도 높아져서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끼고 아끼면 셋째한테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투자하며 사니까 어느덧 둘째도 대학에 가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사실 한 명씩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크면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셋 다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둘째는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던 아이라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건 아내도 똑같았는지 아내는 첫째 결혼 때보다 둘째 결혼식 때 더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어쩌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는 것도 보기 힘들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결혼할 때는 저도 뿌듯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은 손주까지 낳았고 직업도 대기업이라 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저는 둘째는 그냥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좋았답니다. 셋째 딸은 발레를 계속하고 있어서 돈이 들어 부담되긴 했지만 또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셋째까지 대학에 보내니까 아내와 저는 이제 고생이 끝난 줄 알았죠.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서로 고생이 많았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인생이지만 다사다난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아내와 같이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지 확인해 봤더니 철민이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동준아, 나 어떡하냐? 살고 싶지가 않다. 나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 철민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저는 한 번도 철민이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저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더니 철민이는 크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회사가 부도났다며 지금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급한 대로 바로 아내에게 급한 일이 생겨 부산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바로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철민이에게 갔습니다. 철민이 집에 도착하니까 집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철민이와 철민이 아내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진짜 믿었던 거래처에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그게 엮이고 엮여 결국 철민이가 크게 당하고 말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워서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어머님 집으로 철민이와 철민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재웠어요. 어머니도 다행히 철민이를 잘 알아서 편히 쉬라고 해주셨고 철민이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단 출근해야 하니까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정말 속이 너무 상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철민이는 급한 대로 공장에 가서 돈을 벌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철민이가 없었다면 둘째 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커서 결혼하지도 않았을 테니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것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예전처럼 신문이나 우유 배달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식당에서 일하자니 저를 뽑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아내는 또 제 걱정을 할 게 뻔하니까 알리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셋째가 또 발레 입시 준비 중이라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발레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드는데 발레복부터 시작해서 공연에 준비되는 의상과 토슈즈 값이 비싸서 사실 철민이가 아니더라도 대리운전은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레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대리운전을 하며 발레 비용을 댄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일단 비밀로 하고 몰래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핸드폰 번호도 하나 더 추가해서 번호까지 다르게 하고 아내에겐 회사가 요즘 성장기라 일이 많아졌다고 하며 늦게 들어가곤 했죠. 그래도 하루에 몇만 원씩 모으니까 꽤 돈이 들어와서 괜찮더라고요. 퇴근하고 일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정신없을 때 젊을 때 하던 것과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대리운전은 술 취한 사람의 차를 대신 운전하는 거니까
진상도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돈이 급하니까 급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러 갔더니 카니발이더라고요. 역시나 손님들은 만취해 있었는데 보니까 모아서 같은 방향인 사람들끼리 하나의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는 창문을 내리고 달릴 정도였는데 먼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다음 장소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뒤에 앉은 커플이 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앉은 손님이었는데 진짜 애정 행각을 너무 심하게 하길래 저럴 거면 방을 잡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그 커플만 남았는데 가만 볼수록 애정 행각이 너무 심해서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룸밀러로 살짝 봤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급정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급정거해도 좋다고 실실 웃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를 바로 세우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은 눈꼴 사나운 애정 행각을 하던 커플은 바로 제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아가지고 계속 쳐다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착각이라고 쳐도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누가 봐도 제 아들이 맞고 여자는 확실히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둘 다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인사불상이던데 제가 대놓고 쳐다봐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온갖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아는 척을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을 해? 저는 결국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차를 그대로 갓길에 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으며 미친 사람처럼 웃으니까 주변에서 저를 술에 취한 사람일 줄 알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는 게 덧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을 버려가며 몸 아픈 것도 무시하고 뼈 빠지게 일했고 지금도 아들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제가 희생하며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바람났다니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걸 알리자니 둘째 아들이 충격받아서 심장병이 다시 와서 죽어버릴까봐 걱정되고 아내는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셋째도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마당에 네 새언니와 첫째 오빠가 바람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이대로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자니 그것도 첫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돈도 없는데 자식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만 말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아파서 유독 둘째 아들한테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걸 알게 된다면 아내마저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혼자서 끙끙 앓게 됐죠.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결국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대리운전은 물론이고 제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고 혼자 알아놓으니 아내는 저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너무 혼자 고생 많았어. 그렇게 고생하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내는 저를 정성껏 간호했는데 그걸 보니까 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 첫째와 둘째도 부부가 저를 보러 왔는데 저는 첫째 얼굴을 보니까 자꾸 그날 밤이 떠올라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둘째도 저를 걱정하는데 옆에 둘째 며느리가 저보고 괜찮냐고 말해도 속으론 내 아들과 바람난 사람이라 생각만 들고 오히려 아들 부부가 찾아오니까 편두통이 심해지고 몸살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사실 이건 속에서 곪은 거라 정확한 병명은 모른다고 하니 아내는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근도 못하고 대리운전도 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경제적인 게 티가 나기 시작했고 셋째는 입시 준비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속상해하는 셋째에게 미안하다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니
본인도 속상했는지 말을 안 하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지 말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하고 소가리를 했더니 결국 저는 소화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형들과 누나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바람난 상대가 차라리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써서 소송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대로 그냥 제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연달아 찾아오는지 하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났으면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왜 우리 아들과 바람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첫째와 둘째 둘 다 아이까지 있었기에 더 고통이 심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린다면 집안엔 피바람이 불테고 저만 참으면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결국 너무 고통스러워서 함구증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제가 말을 못하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속에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죠. 철민이도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몸 회복에 신경 쓰라고 하고 형들과 누나들도 제 걱정을 하느라 우리 집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 어머니와 막내들까지 달려와서 저를 걱정하니까 저는 또 부담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미워서 자식들을 쳐다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차마 제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셋째 딸이 제 방으로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아빠, 이게 뭐야? 창고에서 발견했는데? 딸이 들고 있던 건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제가 대리운전을 하며 썼던 핸드폰인데 딸이 발견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함구증이라 말을 하지 못하고 딸을 봤더니 딸이 아빠 대리운전을 했었냐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본인 발레를 못하니까 속상해했다며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했고 딸은 말을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내에게 아빠가 가족들 때문에 대리운전을 했던 것 같다고 했고 아내도 그 말을 듣고 정말이냐고 물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와 딸이 우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는 더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입을 열어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부터 사실 거기서 본 게 아들과 며느리의 바람이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이렇게 몸져 누웠다고 하니 딸과 아내는 진심 믿을 수가 없다며 크게 화를 내며 첫째와 둘째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당연히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정확히 언제 몇 시에 너희를 봤다고 겨우 말하니 첫째 아들은 너무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아니고 네 아내와 아이들한테 사과하라 하고 진짜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둘째 아들이 걱정돼서 봤더니 둘째는 당연히 충격은 받았지만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첫째와 둘째 부부 다 이혼하게 됐고 첫째 손주는 첫째 며느리가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정말 제 자식이지만 첫째한테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워서 지금은 얼굴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결혼하고 아니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쉬었던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라 인생 처음으로 집에 누워있게 됐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말한 것에 대해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첫째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와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할 때는 말하길 잘했다 생각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내와 셋째 딸은 저에게 말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게 더 큰 불행이라고 하던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다들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래요.